비록 글을 통해서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이고 다소 특이한 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을 제외하고는 현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시는데 저는 적어도 제 이름만은 제대로 박아놓고 싶어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는 이유는 저희 가족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모두에게 알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대외적으로 저희 가족은 무척 돈독하고 사이가 좋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시대에 보기 힘든 연상연하에 연애 결혼을 하여 주변에 부러움을 샀고, 늦둥이 여동생은 예쁘고 쿨한 성격을 가진 아이, 그리고 언니인 저는 공부 잘하고 효심 깊은 마지라고 주변인들 모두가 입을 모아 완벽한 가족이라고 칭하더군요. 어머니는 저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현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자식복 하나는 진짜 끝내줘. 글쎄 우리 현주가 이번에 나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막내랑 돈을 모으고 있는 걸 알았지 뭐야? 난 진짜 다시 태어나도 꼭 우리 현주 엄마 하고 싶어서 그 이랑 결혼하려고. 어휴, 요즘에 딸바보 이런 말 있던데 딱 있네 딱. 딸바보? 맞네. 근데 난 현주 바보야. 저런 애면 12명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주책이야 정말. 아유, 딸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어? 어머니와 성격이 꼭 닮은 제 여동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진짜 난 언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언니처럼 좋은 언니는 세상에 없을걸? 똑똑하지, 공부도 잘하지, 더구나 성격까지 좋으니까. 우리 언니 따라가려면 난 멀었어.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겉으로만 그랬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자리에서 하나둘 본색을 드러내곤 했죠. 그 이유는 제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생모와 친아버지의 하룻밤 실수로 태어난 게 바로 저였거든요. 때문에 어머닌 제가 아버지의 흠이고 멀쩡한 가정을 좀 먹는 벌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현주, 너 아까 표정이 그게 뭐야? 사람들이 너 칭찬하면 좀 웃고 안기고 용돈이라도 쥐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뚱하니 서서 네네 로봇도 아니고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지? 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니 아니면 불만이 있어서 그걸 표출하는 거니? 그게 아니라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일하다 말고 왔는데 갑작스럽기도 해서요. 핑계는? 너 양심이 좀 있어봐라. 솔직히 우리 집 너 아니면 아주 행복했어. 내가 널 받아들이고 이렇게 키워줬으면 감사하다고 12번도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사람들한테 비위 좀 맞추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그 정도 받을 자격도 없어?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그 소리를 하도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않겠다. 네 동생 희진이 반만 해봐라. 여자가 사근사근한 맛이 있어야지. 그 여자 피가 섞여서 그런가? 어쨌든 아까 들었지? 나 해외여행 가야 된다는 거. 해줄 거지? 그게 제가 지금 회사에 막 입사를 해서요. 그럼 안 해준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이제 취업하고 나니 부모고 뭐고 보이는 게 없어? 얼른 하루라도 빨리 독립해서 살 생각이니?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드는 게 아닌데. 너 내가 친엄마라고 해도 이렇게 했을까? 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널 가족으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네가 겉도는 거란 생각은 안 했어? 사람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거 보면 난 너 솔직히 정 떨어진다. 네가 잘해야 우리가 널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니? 죄송해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어련히 그래야지. 이제 취업해서 대출이나 뭐나 잘 나올 거니까 알아서 해놔라. 유럽이다. 어머니는 물론이고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은 늘 자신이 만난 남자들을 제게 소개해줬어요. 목표는 딱 하나. 언니보다 동생이 훨씬 괜찮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왔던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말하더군요. 내가 언니 불러주니까 뭐라도 된 것 같아? 취업한 이야기를 왜 해? 설마 내 남친한테 꼬리치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러라고 소개해줬어? 무슨 꼬리를 쳤다는 거야.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난 그냥 대답을 한 거잖아. 그게 그거야. 그 사람 취업 준비 중이고 난 대학 다니는데 언니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 꼴이 우습게 보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 왜 자랑질이야? 그리고 꼬리치고 안 치고는 내 기분에 따라 판단하는 거야. 첩달이라서 그런가 기본적으로 눈웃음을 그렇게 치네. 더러워. 실제로 저는 집에서 첩달, 잡종 같은 말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동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랬죠. 그전에는 부분 사이에 아이가 없었기에 그냥 운명이라니 저를 받아들이기까진 했는데 막상 아이가 생기니 어머니의 태도가 돌변한 거였습니다. 원래 제가 지내던 방을 동생에게 주는 것으로 시작했죠. 쫓겨난 제가 자는 곳은 옷이나 이불을 보관하는 작은 방이었고 그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나 동생 둘 다 깊은 밤에도 쳐들어와서 옷을 찾는다며 잠든 제 다리를 밟고는 내가 아파하는 걸 보며 웃곤 했어요. 애초에 그건 가벼운 장난 수준이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툰 날에는 그 횡포는 말도 못할 정도였죠. 정확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더러운 놈. 오늘 너희 아빠가 지나가는 여자를 아래 위로 훑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나 좋다고 그렇게 사정하고 결혼하자고 쫓아다닐 땐 언제고 다 늙어서. 이러다가 그 인간이 또 너 같은 거 만들어 오는 거 아니니? 말해봐. 네? 뭘요? 제가 아는 게 없는데. 왜 몰라? 너희 엄마, 네 생모 말이야. 너는 그 핏줄이니까 느낌이 올 거 아니냐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한숨을 쉬며 대답하면 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알아야지. 어쩜 넌 공감 능력이라는 것도 없어? 너 같은 잡종은 애초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어. 크니까 점점 그 여자 얼굴이 나오는 것 같아서 소름 끼치고. 됐어. 그래도 초반에 동생은 저를 잘 따랐습니다. 저는 나이 차이가 5살 정도 났기에 언니 하며 저를 따라다니던 시절도 있었고요. 하지만 동생 희진이가 중학교에 올라갈 무렵부터 어머니의 영향 때문인지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기 시작했죠. 정작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인 아버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어린 제게까지 분노할 정도였다면 이혼을 했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돈 때문이었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겨준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로 네 식구가 먹고 살았죠. 아버진 직업이 없었기에 딱히 건물 관리 외에는 할 것도 없었는데 골프 모임이며 술 약속 때문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린 저는 아버지만큼은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죠. 더구나 어머니나 여동생 둘 다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로 저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지 않았고 구박하거나 차별하지도 않았거든요. 우리 딸 이번 생일엔 뭘 가지고 싶어? 이번에도 전교에서 48등을 하고 반에선 3등을 했다며? 이렇게 똑똑한 딸이 가지고 싶다고 하면 뭐든 아빠가 사주마. 휴대폰? 아니면 게임기? 컴퓨터? 뭘 사줄까? 말만 해. 저 그럼 혹시 학원 다닐 수 있을까요? 뭐? 그게 선물이야? 그래, 그런 거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지. 아빠가 다 해주마.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 성적에 특히나 기뻐했던 아버지였기에 저는 정말 죽어라 열심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타고나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었고 코피를 쏟으면서 공부해야 했던 머리였어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무식하게 외우는 그런 학생이었죠. 요령이 없이 공부해 성적은 계속 일정했기에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딱 2달 후에 어머니의 강요로 가지 않게 됐죠. 핑계는 늦은 밤에 딸이 밖에 나가 있는 게 걱정된다는 거였고요.
그럼에도 학원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고 저는 더 독하게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게 제 목적이었네요. 하지만 곧 알게 되고 말았죠. 아버지 역시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당시에 14살이었던 여동생이 친척들 앞에서 저에게 잡종이라는 말을 했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와 크게 다퉜고 저는 그 소리를 다 들었거든요.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친척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당신이 정신이 있어? 아까 친척들 눈 봤어? 내가 쪽팔려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아직 애라서 뭘 모르니까 그런 거지. 내 교육이 이상하면 당신이 가르치든가.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애초에 잘못을 누가 했는데 당신이잖아. 당신 엉덩이가 가벼워서 싸질러 놨으면서 책임은 왜 나한테 지라고 그래? 지금 내가 현주 때문에 그래? 희진이 말이야, 희진이. 당신이 낳은 희진이 입단속을 저렇게 시키면 내가 체면이 뭐가 되냐고. 그래, 당신이 현주 미워하는 거 이해해. 근데 적어도 그렇게 할 거면 밖에 말은 안 돌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에이, 체면? 어차피 친척들은 다 아는데 뭘 그래? 알든 뭐하든 밖에서 나온 자식도 걷어서 잘 키운다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했지. 우리 치부야. 그런 건 감춰야 해. 다른 인간들이 약점 잡아 뭔짓 할 줄 알고. 앞으로 처신 똑바로 시켜. 희진이한테도 말 잘해놓고. 알았어?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만큼은 믿었는데 제가 구박받는다는 것까지 다 알고도 모른 척 해왔던 거였죠. 아니, 정확히는 저를 자신의 아내의 분풀이용으로 던져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못 본 척, 모르는 척 하면서 자신이 그 화풀이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액마기용 부적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가족들과 천천히 멀어지려고 했어요.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했고 일부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하향 지원해서 다녔죠. 문제는 아버지가 계속 계좌로 용돈을 일부 줬다는 거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액수였지만 그건 제 발목을 잡았네요.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한 이후부터 어머니는 노골적으로 키워준 값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해외여행 역시도 그런 이유였고 제가 싫은 내색을 한 번이라도 하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덜렁 들어온 그년, 더러운 그 여자가 내 집에 찾아온 날에도 너 불쌍해서 걷어 키웠어. 얼마든지 고아원에 쳐넣을 수 있었지만 내가 널 이를 악물고 키웠다. 그런데 넌 그깟 몇 푼이 아까워? 고아원에서 자랐으면 너 멀쩡한 대학 다니고 그 좋은 회사에 취업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지, 암! 어머니, 그래도 당장은 제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막 취업한 상태인데. 네 동생 희진이 대학 보내야 되고 집이 이렇게 힘든데 넌 왜 너만 생각을 해? 그 정도 생활비는 응당 받아야지. 그게 가족인 거야. 다른 게 가족이야? 저도 웬만하면 도와드리고 싶죠. 그런데 저번엔 해외여행 가셨잖아요. 그 대출금도 아직 못 갚았는데 당장 생활비까지 내라고 하니까 저 혼자 살면서 월세랑 생활비도 빠듯해요. 그럼 집에 들어와서 살아. 그럼 되잖아. 여기 방이 없니 뭐가 없니? 너 편하자고 나가놓고는 그러는 건 아니지. 누가 보면 우리가 쫓아낸 줄 알겠다? 대학 다니면서 기숙사로 쌩하니 가버리고 집에는 잘 오지도 않고 매번 바쁘다고 핑계나 대고 다른 집 애들은 엄마한테 척척 그 뭐야 그래 그 안마의자도 사준다 그러던데 너는 내가 말 안 하면 아무것도 챙길 생각도 없고 이게 자식이니? 아프리카인지 어딘지 속담에 아이를 하나 제대로 키우려면 온 마을 사람들이 도와야 한다고 하더라. 너 키우는데 든 비용이 얼만 줄 알아? 저 대학도 장학금 받고 다녔고 집에 손 벌린 게 없어요. 야! 말 그따위로 하지 마! 내가 너희 회사 가서 한번 제대로 질러줄까? 포대기에 쌓여 죽어가는 널 내가 걷어 키웠어. 그런데 이제 와서 손 벌린 게 없다? 그리고
대학? 그게 끝이야? 어릴 때는 돈 안 드는 줄 알아? 교복이며 급식비며 내가 매일 해다준 식대며 집은 공짜야? 따지고 들면 너도 감당 못해. 아주 대가리 컸다고 혼자 큰 줄 알지. 가족이 힘들다는데 너도 가족이면 노력을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넌 맞이잖니? 취업하라는 동시에 저는 첨년딸, 잡종에서 맞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남긴 3층 상가 건물은 1층을 제외하면 텅 비어 있어 새가 이전처럼 들어오지 않았죠. 그도 그럴 게 빨간 벽돌 건물이고 누수에 곰팡이에 문제가 많았는데도 들어오는 돈으로 관리나 보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게 월세는 주변 시세에 엇비슷하게 올리고 있으니 다들 질색을 하며 나간 거였죠. 그러니 들어오는 돈으로는 이전처럼 생활하기 힘들었는데 세 사람은 예전과 똑같이 생활을 하려고 했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일단 여동생은 좋은 대학 가겠다고 재수 3수를 넘어 4수를 하고 있었는데 학원비며 생활비가 엄청나게 들었어요. 심지어 그 와중에 성형으로 얼굴까지 뜯어고쳤고 하라는 공부 대신 연애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진 건물 관리는 뒷전이고 골프를 그대로 했고 또 어머닌 피부 미용이며 성형에 돈을 펑펑 쓰고 다녔죠. 그렇게 다달이 카드값에 시달리다 보니 그 해결책으로 저를 선택한 거였습니다. 솔직히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정말 없었어요. 그저 더럽고 치사해서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요구하는 액수를 보냈죠. 그러면서도 안 먹고 안 입고 아끼면서 저는 저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30대 중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 전에 연애를 할 여유조차 없었던 제게 남편은 처음 만난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사는 저와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사고는 형이 쳤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같이 지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진짜 어떨 때는 가족들 다 버리고 싶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건가? 장남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야? 자기는 맞이라서 이런 기분 모를 거야. 진짜 비참해. 내가 형보다 공부를 잘했는데 대학 등록금도 안 내줬다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형은 대학 합격하자마자 빚내서 자동차도 사주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비슷해. 내 동생이 좀 예쁘고 애교도 많거든. 그래서 나도 차별받았어. 자기가? 아니 자기처럼 똑똑하고 능력 있어도 차별을 받아? 진짜 이상하네. 동생은 취업하긴 했어? 중소기업인가? 잘 모르겠어. 계속 일이 안 맞아서 그만두거든. 자기도 사이가 별로 안 좋구나. 우린 서로가 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그런 말 있잖아.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에 공감할 수 있다. 그런 말. 저 비슷한 상처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우린 연애를 이어갔고 3달 만에 그 사람에게 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는 일종의 청혼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고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적어도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긴 싫어서 제가 밖에서 나온 자식인 걸 말했죠. 어쩐지 자기가 매번 상처를 왜 받나 궁금했었어. 진짜 자기 힘들었겠다. 근데 난 진짜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써. 다만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에게는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기 부모님도 숨기고 싶어 한다며. 우리 엄마 입이 진짜 가벼운 편이거든. 그래?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야. 우린 결혼하면 알아서 독립해서 사는 거고 뭐 또 다른 가정을 만드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자기 출생이 왜 중요해? 당사자인 내가 괜찮다는데. 괜히 그런 말해서 긁어 부스럼만 만들게 될지도 몰라. 우린 우리끼리만 잘 살자. 응? 가족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의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됐고 저는 그런 사람이라면 믿고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연애 1년 만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죠. 상견례 전에 저희는 각자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중 예비 아주버님에 대한 건 연애 초부터 쭉 들어왔기에 딱 보니까 알겠더군요. 한마디로 겉멋만 든 사업가였습니다. 장남이라고 집에서는 지원을 엄청 해준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질 정도였다고 했죠. 사업을 2번이나 말아먹고 친구에게 빚 보증까지 서주는 바람에 가족들 모두가 고생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남편 역시도 30 후반이 되어서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그럼에도 시댁 식구들 누구도 남편의 노고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할 당시 예비 시어머니는 이런 말까지 했죠. 본디 장남이 먼저 결혼을 해야 집안이 바로 선다고 하는데 이렇게 뒤집혀서야 잘 살 수 있을지가 걱정이네요. 우리 장남이 일만 중독이 돼서 결혼 생각이 없어요. 어디 참한 아가씨 있으면 소개해주면 좋겠네. 혹시 회사에 어리고 예쁜 여자 없어요? 미래 아주버님이니까 좀 찾아봐줘요. 돈 잘 버는 기업이면 우리 장남이랑 딱인데. 저와 남편을 소개하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가장 처음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걸 보니 늘 불만이 많으면서도 주눅이 잔뜩 들어 말도 제대로 못했던 남편이 너무 안쓰러울 지경이었죠.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건 저와 결혼하면서 남편의 입장이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해서 IT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3번 정도 이직하고 꽤 큰 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어요. 더구나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결혼 전 청약에 성공해서 완공 후 들어갈 집도 마련된 상태였죠. 자격지심이 생길 법도 했지만 남편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시댁 식구들 모임에서 제 자랑을 그렇게 했죠. 우리 현주 회사에서 직급도 높고 진짜 멋진 것 같아. 저번에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걸 봤는데 진짜 무슨 해커인 줄 알았어. 타자 속도도 진짜 빠르고 화면을 여러 개 켜놓고 몰두하는데 너무 멋진 거 있지?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컴퓨터 관련 학과를 나올 걸 그랬어. 제 칭찬에 발끈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한 소리 하더군요. 여자가 남자보다 잘 나가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정우 넌 속도 없어? 너희 형을 봐라. 워낙 잘났으니까 여자들이 길을 못 펴고 나 죽었네 이러는 거지. 형이 그런 여자들만 만나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요즘은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 여자도 능력 봐야 하는 시대라고. 남자들이 돈 벌어오는 시대는 지났어. 내 동창들도 나 엄청 부러워해. 연봉도 높지,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지. 다들 모시고 살아도 된다고 했거든. 저러니 언제까지고 제자리지. 못난 놈. 넌 너희 형 반만이라도 해봐. 뭐? 사업? 사업 수익을 봐, 엄마. 형이나 나나 도찐 개찐이야. 그리고 엄마는 형한테 용돈도 한 번 안 받아봤으면서. 그날 남편은 하루 종일 킥킥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죠. 그리고는 제게 와서 손을 잡고는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가 요즘 숨 좀 쉬어. 예전엔 그런 말 한 번도 못했거든. 형 이야기 나오면 입 꽉 다물고 고개 숙이고 있었어. 솔직히 나보다 더 잘난 것도 아닌데 매번 형만 최고라고 하고 한 소리 하면 매번 혼만 났으니까. 근데 당신이 있으니까 든든해. 그래? 그럼 나야 좋지. 그렇게 생각해줘서. 진짜 너무 좋아. 엄마 표정 봤어? 뭐라고 하려고 하다가 용돈 탁 쥐어주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 그 쾌감이 진짜 온몸에 전기가 찌릿찌릿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 이제 집안 행사? 그때마다 체해서 약 먹으면서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도 들어. 다행이네. 당신이 그렇다니까 나까지 기분이 좋아. 당신도 해.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이제 우리한테 가족은 우리 둘이라고 생각하자. 응? 나? 솔직히 난 자신이 없는데. 벌써 거의 10년이나 생활비를 들였잖아.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 자기들이 뭐 어쩔 거야?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구박하고 옷방에서 잠자기 하고 뻑하면 소리 지르고 시비 걸고 그랬다며. 그런 인간들이 왜 가족이야?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그거 범죄야. 그런가? 이만하면 다 갚은 건가? 갚고도 남았지. 당신이 고아원에 버려졌다고 해도 분명 지금처럼 완전 멋질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키워준 게 아니라 그런 집에서 잘 큰 거지. 그리고 그 인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웃기잖아. 그리고 내가 말 못했는데 저번 주에 나한테 생일 선물 달라고 전화 왔어. 뭐? 누가? 장모님이 사위한테 냉장고 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널 어떻게 키웠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는데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듣기 역겨웠지. 알았어. 이제 제대로 선을 그어야겠다. 저에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남편에게까지 그러는 걸 보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딱 그날부터 생활비를 자동 이체하는 걸 끊어버렸고요. 그러자 딱 일주일 만에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현주, 너 회사에 무슨 일 있니? 혹시 애 생겼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생활비가 안 들어왔어. 내가 2번이나 확인을 했는데도 아직도 안 들어왔더라고. 지금이라도 확인해봐. 당장 나갈 돈이 있는데 오늘 안엔 보내야 될 것 같거든? 그거 일부러 끄는 거예요. 이제 생활비는 없어요. 다달이 80만 원씩 9년입니다. 이 정도면 저 키워준 값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알아서 하세요. 뭐? 지금 너 천륜을 끊겠다는 거야? 그깟 돈 때문에? 그니까요. 그깟 돈 저한테까지 받으셔야겠어요? 밖에서 나온 잡종 첨년 딸한테요? 진짜 상스러운 말 꼭 해야겠어?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인데 잠깐 화가 나서 몇 마디 했다고 그거 가지고 이러는 거야? 잠깐이요? 저 5살부터 그 말 들었어요. 아마 기억 못할 때도 그러셨겠죠. 그리고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기 직전까지 잡종이란 말 들어왔거든요. 그게 잠깐인가요? 천륜! 저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천륜이 있나요? 좋아. 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너 회사에 가서 내가 네가 어떤 몰지각한 인간이고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는 거 다 말할 거야. 하세요. 저 그거 촬영해서 올릴 거예요. 그럼 그간 어머니가 주위 사람들한테 했던 가식적인 행동, 말 모두 거짓말인 거 공개되겠네요. 꼭 하세요. 저도 그럴 테니까. 이 썩을 년, 더러운 년. 태생부터가 잡종인 너 같은 건 나도 필요 없어. 그리고 명심해. 너 후회할 거야. 결혼하게 된 것도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두고 봐. 이렇게 인연 끊기가 쉬운 건데 왜 그간 버텼나 싶었고 허무했습니다. 빚을 갚겠다는 말? 사실 그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좀 더 솔직해지자면 돈으로라도 그들과 가족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끊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미안하다,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을 먼저 했다면 저는 아마 그런 가족들을 버리진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제가 이해되진 않지만 제게는 그리 좋은 결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머니가 했던 두고 보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지게 됐죠. 바로 제 배다른 동생인 희진이가 아주버님과 손을 잡고 나타난 겁니다. 그게 저희가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을 무렵이었죠. 다행히도 그 어이없는 일에 시댁 식구들 모두가 반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장남을 떠받는 것만 봐도 겹사돈을 허용할 리가 없었죠. 희진이가 어떤 여자인 줄 얼추 들어서 알고 있는 남편도 거의 발작을 했습니다. 가지가지한다. 미쳤어. 우리 형도 미쳐서 내 말은 듣지도 않아. 그래도 우리 엄마랑 아빠가 절대 허락할 일은 없지. 그 여자도 돌았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당신을 괴롭혀? 나도 기가 차네. 엄마가 두고 보라는 게 이 뜻이었구나 싶어.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둘이 어디서 눈이 맞았는지 알아? 상견례 할 때 눈이 맞았대. 그리고 우리 결혼하던 날 뒤풀이 어쩌고 하면서 연애를 시작했다는 거야. 미치지 않고서야. 근데 난 좀 불안해. 어머님 허락하지 않을까? 절대. 우리 엄만 죽어도 허락 안 해. 다른 건 몰라도 겹사도는 드라마에만 나와도 뒤로 넘어가시는데, 물론 다른 조건이 좀 걸리긴 해도 절대로 걱정 마. 시어머니가 늘 이야기하던 첫째 며느리의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것, 남자보다 능력이 없어야 할 것, 고분고분하고 애교가 많아야 할 것, 부모 사랑 잘 받고 자란 여자여야 할 것이었죠. 남편과 저는 나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지만 아주버님과 희진이의 나이 차이는 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도 다 원하는 이상형에 가까웠죠. 성격 자체가 이중적이라 겉으로는 살가운 며느리 흉내는 우스웠을 거고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로 결혼 자체가 될 수가 없다며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말았죠. 임신이란다. 임신 5주차. 내가 겹사도는 반갑지 않지만 그래도 어쩌겠니? 뱃속에 내 손주가 있다는데. 아무래도 너희는 결혼하고 애가 안 생겨서 우리가 걱정을 얼마나 했니?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발끈했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좀 아니지. 이 사람 동생이야. 근데 형님으로 모시는 게 가당키나 해? 나이가 어리고 뭐고 떠나서 너희 형 마누라면 당연히 형님으로 깍듯하게 모셔야지. 그리고 봐라. 나이가 어리니까 임신도 척척대고 얼마나 좋니?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 여자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시끄러! 감히 누구한테. 앞으로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 당분간 우리 집에서 몸 관리하기로 했으니까. 알았어? 딱 시부모한테 굽힐 줄 알고 사근사근하니 아주 참해. 그날을 기점으로 제게는 악몽과 다름없는 끔찍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결혼식은 뒤로 미루고 혼인신고 후에 시댁에서 살게 됐어요. 간단히 양가 상견례 형식으로 가족들끼리 인사를 했죠. 저와 남편의 상견례와는 달리 거의 완벽하게 상견례가 진행되더군요. 서로 칭찬을 하고 은근히 자랑도 하면서 부모들이 유독 아끼는 자식들의 결혼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때도 저를 비웃듯 무시하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면서 불안함을 감지했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불길함은 실체로 드러냈죠. 여동생이 임신을 무기처럼 앞세워 시집살이를 시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루는 일을 하다가 급한 일이 있다며 불러냈고 반차까지 써서 갔는데 제게 심부름을 시키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디 다친 것처럼 전화해 불러선 하는 소리가 뭐? 닭강정을 사오라고? 그것도 인천까지 가서? 거기가 제일 유명하니까. 그리고 너 어디서 반말이야? 형님이라고 하고 깍듯이 존대해. 이러다가 어머님이 아시면 어쩌려고? 똑바로 해. 나 임신 중이라서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야 한다고. 희진아,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또 형님이라고 하라고. 그리고 꼭 뭘 잘못해야 해? 이유 그런 게 있어야 하냐고. 꼭 그러더라. 자긴 억울한 척, 아무 죄도 없는 척 알려달라고 하는 거 웃겨. 그렇게 하면 자기가 착한 인간인 줄 아나? 왜 잘못이 없어? 태어난 게 잘못이지. 너 진짜 지금 너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더는 10대 20대 아니라고. 철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철? 진짜 웃기네. 누가 누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 인생 자체를 망친 건 너야. 피해자인 척하지 마. 더러운 잡종아. 나 너만 아니었으면 그럭저럭 괜찮은 대학 들어가서 빨리 취업하고 더 좋은 사람이랑 만날 수 있었어. 왜?
어리고 예쁘니까. 지금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취업이랑 대학이랑 내가 무슨 상관인데. 내가 대학 들어가서부터 널 본 적이 없어. 내가 공부를 방해했어? 아니 뭘 했어? 너 좋은 대학 들어간 것 때문에 내가 재수하게 된 거니까 엄연히 따지면 너 책임이지. 네가 하고 싶다고 했잖아. 처음에 재수할 때까지만 내가 그런 거고 나머지는 엄마가 욕심낸 거야. 너 따라잡아야 된다고. 너 취업한 곳에 똑같이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내 인생 망친 건 너야. 기가 찬다. 재수하면서부터 남자 만나고 연애해놓고 이제 와서 내 탓? 참 인생 쉽게 산다. 너 학원 몇 개씩 다닐 때도 난 한 개도 2달밖에 못 다녔어. 너 피아노 발레하는 동안 난 교과서만 죽어라 팠고. 내가 이룬 것 중에서 쉬운 건 단 하나도 없었어. 내가 거저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네 인생이 그렇게 된 거야. 너 같은 거 고아원에 넣어 버렸어야 했는데. 두고 봐. 이왕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 이번엔 네 인생 내가 진창으로 처박아 줄 테니까. 동생은 김장하기, 커튼 빨기, 시부모님이랑 여행 가기 등등 꼭 괴롭히기 과외를 받은 것처럼 저를 못살게 했습니다. 늦은 밤에 전화가 와서 심부름 시키는 거, 병원에 갈 때 기사로 쓰는 것 같은 일도 해야 했죠. 하지만 저 역시도 보통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구박을 받아왔다 보니 피하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절 도왔으니 이전처럼 혼자 힘들 필요도 없었고요. 일을 다 벌려놓은 뒤에 차가 퍼졌다고 하거나 야근한다고 말하면서 희진이 혼자 그 버려둔 일을 수습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희진이를 자극했다는 거였죠. 명절에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는 날 일부러 좀 늦게 도착한 시댁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느덧 만상의 몸을 한 희진이가 눈물까지 뚝뚝 흘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눈치 보며 들어오는 저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죠. 네가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뻔뻔하게 내 집에 들어와? 저는 놀라서 그 자리에 굳었고 저 대신 남편이 나섰죠. 엄마 갑자기 또 무슨 소리야? 낄 때 안 낄 때 구분해라 이 멍청아. 너 알고 있었어? 아니 뭘 알고 있어? 제가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는 거. 큰애가 속이 썩어서 울고불고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도 안 차. 저거 사람 아니야. 안 싸더니 상심이 얼마나 크겠냐고. 엄마 오해야. 장모님 그런 분 아니라. 시끄럽다. 그런 출생 문제는 결혼 전에 알렸어야지. 큰애가 실수로 말을 안 했으면 난 깜빡 속을 뻔했네. 작은애 너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 정우 앞세워서 뒤에 숨지만 말고. 그러자 제 여동생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저희 언니가 너무 곤란하잖아요.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기를 저희 부모님도 바라고 계시고요. 저 역시도 그래요. 살면서 우린 최선을 다했지만 언니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 절 미워하는 것도 당연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가족이 되어서 최대한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희진이를 안아주면서 고생했다, 착하다고 하는데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남편이고 저고 둘 다 말을 해봤지만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듣질 않더군요. 애초에 제가 시댁 식구를 전부 속이고 들어왔다는 부분 때문에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더구나 그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저희 어머니와 다르지 않았죠. 너 어제도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맞니? 그게 저희 팀에서 기획하는... 됐고! 어려운 말하면서 늙은 나 조롱할 생각 마라. 너 바람 피우니? 어머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회사에서는 애인도 따로 두고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 드라마 보니까 그렇던데 너도 그런 거 있어? 집에서는 내 아들 정우 만나고 밖에선 다른 남자 만나고? 그건 드라마죠. 저 같은 여자를 누가... 핏줄이 그렇잖니. 너한테 이런 말하는 거 나도 마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런 핏줄이 있어. 남의 가정, 남의 것 탐내는 그런 피가.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비약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것 봐, 눈 동그랗게 뜨고 비약? 너 말 잘했다. 낳아준 것보다 길러준 은혜라는 것도 있어. 그런데 넌 그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여동생한테도 함부로 했지. 그런 널 내가 어떻게 믿니? 솔직히 정우가 너보다 능력도 한참 떨어지고 애가 모난 구석이 없어서 너 말이면 다 믿는 거 내가 아니까 노파심에 이러는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진짜 다른 것도 다 오해세요. 그때 했던 그 말? 구박받고 그랬다 그 몇 마디? 안 싸던 가슴에 한이 맺혀서 뱉은 걸로? 몇 마디가 아니라요. 됐어. 다 알아봤어. 나도 너희 말 안 믿고 한쪽 말만 믿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너희 집에 전화해서 내가 직접 물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다 네 편만 들더라. 우리 큰애한테 그런 오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기들은 다 감수하고 산다 이러더구나. 애초에 너처럼 남 탓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상황에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 말을 믿겠니? 어머님, 그건 속고 있는 거고요. 제 말을 일단 좀. 시끄럽다. 아주 영악하고 독하기도 하지. 내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총기가 떨어진 건지 어쩌다가 너처럼 막대먹은 애를 우리 집 식구로 들였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나 너 무섭고 소름 끼쳐. 이래서 태생을 보고 그 집안을 보는 건데. 그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머리는 멍하고 내가 당했구나 인정하는 동시에 지금 그대로 아파트 옥상에서라도 뛰어내린다면 내 말을 믿어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만 들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당했던 수십 년의 시간만큼 거짓말을 해왔기에 저 하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 뒤로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전처럼 용돈을 드려도 돈으로 때우려고 한다고 하셨고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도 가식적이고 연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럼에도 제가 참고 버텼던 것은 그나마 남편이 제 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했던 믿음마저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죠. 저번에도 안 가고 돈으로 때웠잖아. 또 그러게? 꼭 그렇게 해야겠어?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럼 나더러 거기 가서 또 당하고만 있으라는 거야? 누가 당하라고 했어? 오해를 했으면 풀고 내가 그런 게 아니다. 잘못된 건 저쪽이다. 제대로 보여주면 되잖아. 요즘 내가 집에 가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 줄 알아? 매번 가기만 하면 결혼 잘못했다. 사람 보는 눈 없다. 돈에 팔려갔다. 이런 말 듣고 있다고. 그럼 안 가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당신이 말했잖아.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만든 거고 집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끼리 잘 살자고. 숨기자고 한 건 당신이야. 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누가 인연을 끊는다고 했어? 당신도 참 그렇다. 내가 차별받고 산 거 나 억울해. 그리고 답답하지. 나도 안다고.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야. 내가 당신처럼 가족이랑 절연이라도 하길 바라는 거야? 난 그저 정당하게 인정받고 싶은 거였지. 결혼해서 인연 끊겠다는 말이 아니었다고. 알았어. 그럼 당신은 그렇게 해. 난 이제 더는 못해.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도 애초에 안 믿어주시잖아. 동생도 이제 애 낳고 가면 구박만 더 받겠지. 애 못 낳은 걸로. 좀 들으면 어때? 가서 부딪히고 오해를 풀어야지.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지금 돌아가는 상황 알면서 그래? 내가 풀려고 해도 들어야 뭘 하든가 하지. 알아. 아는데 더 노력하라는 거야. 동생한테도 좀 잘하고. 지금처럼 계속 피하면 오히려 진짜처럼 되잖아. 이제 친정에 이어서 시댁까지 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내가 왜? 내가 여기서 뭘 더 노력해야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했어. 혹시 당신 말이야. 나한테 거짓말한 건 아니지? 가족들이 엄청 잘해줬다는 그 말이 진짜고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이 가짜는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 피하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 당당한 사람이 왜 피해? 막말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양심에 찔려서. 믿었던 남편마저 조금씩 저를 의심했습니다. 솔직히 그런 남편을 아예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도 제 3자였다면 뛰어난 연기와 눈물을 짜내는 제 동생에게 위로를 했을 테니까 말이죠. 반면 저는 일에 치이고 아파트 대출금 갚고 각종 명절과 행사 참여만으로도 심신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남편과도 사이가 틀어지기 일쑤였죠. 야근만 하면 득달같이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회사인지 확인까지 시켜줘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니 여유롭게 대화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반쯤은 포기했어요. 적당히 형님 소리하고 말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동생이 아이 돌보는 것에 정신이 팔려 저를 헐뜯는 걸 까먹기만을 바랬죠. 그래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면 어느 정도 철이 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기대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서, 나 피부 관리 받으러 가야 되는데 애 좀 맡아줘. 어머님이랑 단둘이 가기로 했거든. 주말이니까 여유롭잖아? 그건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형님. 저 오늘은 좀 쉬어야 하거든요. 난 모르겠고 가족이란 게 뭐야. 급할 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지. 애 두고 간다. 수고. 저는 아이를 두고 가려는 동생의 손목을 잡았죠. 싫다고요, 형님. 그렇게 심성이 못나니까 애가 없는 거야. 어머님 말씀 하나 틀린 게 없다니까. 그 나이 먹고 애 하나 못 가질 거면 결혼은 왜 해? 그냥 동거나 하지. 혹시 동서 나한테 자격지심 있어? 없으면 좀 맡아서 키워. 그래야 나중에 애 생기면 경력이 생길 거 아니야. 막말도 무시도 오히려 이전이 덜하면 덜했지 더하진 않는 수준이더군요. 오히려 결혼 후에는 성적인 말도 함부로 했고 손윗사람이라는 걸 내세워서 저를 구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슬슬 한계가 오더군요. 특히나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던 남편 때문에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할 정도였죠. 저로 인해서 결혼 후 몇 년 정도 편안하게 지냈던 남편이 다시 또 저로 인해서 차별받게 되자 그 화살이 전부 저에게 돌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심각한 애정 결핍이 있던 남편은 오히려 시댁 식구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듯 했죠. 당신 돈 좀 있지? 올해 어버이날에는 제대로 해보자. 뭘 더 제대로 하자는 거야? 작년에도 차고 넘쳤는데 여행 보내드렸던 거 기억 안 나? 여보, 우리가 뭐 있어? 막말로 나도 얼굴 좀 들고 다니자. 당신 돈 잘 버는 거 아니면 내세울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어버이날이 평일이니 당신 참여 안 할 거잖아. 나 혼자 거기서 모진 소리 듣고 있으면 당신은 속이 편해? 돈 더 들여봤자 좋은 소리 못 들어. 그리고 그 정도로 했으면 됐잖아. 작년에 100만 원 들였어. 그것도 각각. 점점 바라는 게 더 많아지고 있잖아. 뭐 얼마? 200? 300? 돈으로 뭘 할 수 있는데. 그거 드리면 돈지랄 했다는 말이나 듣지. 아니야? 형이랑 형수는 부모님 모시고 펜션 간다고 했어. 당신은 그렇게 해줄 수 있어? 그 펜션 가는 돈이 누구 돈인데 결국 내 돈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유세 떠는 거야? 유세? 지금 말 다 했어? 됐어, 됐다고! 나도 안 갈게! 안 가고 그냥 가족들이랑 절연할게.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지? 당신이 그렇게 팽당했다고 나까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잖아.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목구멍에서 쌍시옷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은 저 역시 오래전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짓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악착같이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돈을 들이면서 제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우려고 했어요. 선택받고 싶어 몸을 비비는 집 없는 길고양이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기다리면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밖에서 나온 저와는 달리 진짜 천륜이었기 때문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지나쳤죠.
그러다가 희진이의 아들이 돌잔치를 막 끝낸 이후에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됐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군요. 저기 우리 말이야, 이사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사? 아파트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청약 당첨되고 여기 들어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건 당신 아니었어? 그리고 여기 회사도 가까운데 굳이? 남편은 약간 머뭇거리다가 말했죠. 알긴 아는데 지하철 잘 돼 있잖아. 무엇보다 뭔가 생활의 변화? 그런 거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요즘 너무 자주 싸우고 당신도 엄마랑 사이가 안 좋고, 근데 그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 이사랑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같다는 말이야? 역시 당신은 똑똑해서 딱 하면 알아듣네. 우리 엄마네 가서 당분간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멀쩡한 집을 두고 왜 거기서 살아? 그리고 누가 보면 당신 집이 엄청 넓은 줄 알겠다? 거기 방 3개뿐이잖아. 하나는 옷방이라 들어갈 수도 없고. 설마 나더러도 옷방에서 살려는 거 아니지? 아우, 절대로 아니지. 우리 형이 나간대. 생각해봐. 형네 부부가 왜 우리 엄마랑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겠어. 같이 살아서 그런 거잖아. 당신이랑 난 결혼하고 내내 떨어져서 살았는데, 우리 결혼하고 1년 동안 빌라에서 월세로 살다가 아파트 완공되고 바로 들어와서 여기서 계속 살았지. 물론 여기 너무 좋지. 근데 당신도 언제까지 피할 순 없잖아. 어? 난 그래도 불편할 것 같은데 난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아. 날 봐서라도 한 번만 못 이기는 척 해주면 안 될까? 엄마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고. 나도 엄마 밥 먹고 엄마한테 사랑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 제발 여보. 여보. 내가 노력할게. 딱 1년. 응? 그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 할게.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한다. 솔직히 그 순간 남편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너무 싫었지만 한 1년 정도만이라면 어떻게든 버텨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적당히 날짜 확답이라도 받고 이사를 하는 걸로 남편에게 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어있는 집은 1년 세를 줄 생각으로 부동산에 내놨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사 날짜까지 정해지자 시댁 식구는 물론이고 제 여동생까지 제게 잘해줬습니다. 남편은 자기 말대로 잘 풀린 것 같다며 좋아했고 저는 그러려니 했지만 좀 놀라긴 했죠. 늘 자기들끼리만 다녔던 외식 자리에 굳이 저를 불렀고 기다리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끼리 외식하는 중에 세입자 이야기가 나왔고 집을 보러 왔었다는 말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하던 식사까지 멈추고 제게 따졌습니다. 그럼 내 아들은 우리 장남 내외는 어딜 가라는 거니?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죠. 그게 무슨... 아주버님 이사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세입자를 들이면 어쩌자는 거냐고. 너 못 들었니? 작은애 설마 이야기 제대로 안 했어? 너희가 우리랑 같이 살면 그 집에 우리 집 장남이랑 큰며느리가 들어가서 살 거야. 못 들었는데? 지금 들었으면 됐잖니. 그렇게 알아라. 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제 집에 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살아요? 어머, 얘 이기적인 거 봐. 계산적이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이네. 그럼 그 빈집을 놀릴 거란 거야? 우리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당장 사업자금 한다고 돈이 없는데 우리 손자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니까 학군 좋은 너희 아파트로 가면 좀 좋아? 거기 보니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근접한 거리에 쫙 있고 학원도 많던데. 빈집 놀릴 생각 없으니까 세입자를 구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전 1년 생각하고 들어간다고 한 거지. 그런 조건이면 시댁으로 이사할 계획이 없습니다. 제 대답에 시어머니가 남편을 노려보자 남편이 인상을 팍 쓰면서 제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그래, 내가 말 안 했어. 이럴까 봐. 나도 효도 좀 하자.
우리 엄마도 이렇게 좋아하고 형도 고맙다고 하면서 오늘 나한테 밥을 사려고 한 거야. 알아? 그니까 왜 내 집인데 서로가 양보하고 고마워서 밥을 사냐고? 당신 말이면 다야? 나랑 결혼했고 5년 됐으면 우리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나한테도 엄연히 권리가 있어. 꼭 이름이 올라야 되는 건 줄 알아? 기가 차서 말을 안 하고 있자 동생 희진이가 거들더군요. 착한 척 가식을 떨며 말이죠. 우린 정말 몰랐어. 언니가 알고도 날 위해서 그런 줄 알았어. 언니는 아이도 없고 우린 형편이 안 좋잖아. 언니한테 부담 줄 생각은 없었는데 근데 듣다 보니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아. 난 언니라고 뭐든 다 양보하면서 어린 시절을 비참하게 보냈는데 언닌 그것도 양보 못해줘? 조카잖아. 날 위해서 못하겠다면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엄마도 어린 언니를 거둬줬는데 언니는 정말 계산적이구나. 눈물까지 뚝뚝 흘리는 동생을 시어머니가 보호하듯 끌어안고는 저를 봤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 그 정도도 못 돕겠다고? 아주 세상 혼자 살지. 그러니 부모 버리고 사는 거지. 그 별것도 아닌 아파트에서 쫓겨나기 싫으면 손주를 낳던가.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만취해서 제게 시비를 걸었고 저는 완전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혼하기로 말이죠.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응징은 하겠다 생각했네요. 바로 다음날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마치 이사를 하는 것처럼 가구며 옷이며 전부 짐을 쌌죠. 제가 별말 안 하자 남편은 큰 의심도 안 하고 오히려 효도를 하게 됐다며 좋아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삿날에 집을 팔아버렸고 이삿짐 센터 2곳을 불러 남편 집만 시댁으로 보냈죠. 물론 저는 아예 다른 곳에 오피스텔을 구했고요. 다행히 당시의 집값이 서울 인근인 경기도까지도 많이 올랐기에 결코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생애 첫 집이라 미련이 있긴 했지만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다 아는 그 집에서 살고 싶지 않더군요. 그리고 이사 당일날 제가 시댁으로 들어가지 않자 휴대폰에서는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죠. 저는 남편의 전화를 받아서 이혼을 통보했어요. 당신 미쳤어? 이삿짐에 내 짐밖에 없어서 얼마나 당황했는데 갑자기 무슨 이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대리효도 강요? 뭐? 당신 지금 어디야? 나와, 얼굴 보고 말해. 야, 당신 지금 나한테 야라고 했어? 그래. 너 능력 없고 너희 부모님이 장남 우선하는 걸 왜 나더러 해결하래? 너도 평생 해결 못한 걸 왜 나한테 하라는 거야? 잘 됐잖아.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게 가족 간의 화합이고 소통이면 오순도순 아주버님이랑 형님 그리고 당신까지 북적거리면서 한 집에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빠져준 거야. 가족의 영원한 화합을 위해서. 내 잘못도 아닌데 이걸로 이혼이 될 것 같아? 재산 분할하면 당신도 끝이야. 내가 왜 끝이야? 난 능력도 좋고 증거도 차고 넘치는데 내 휴대폰 전화 녹음 자동으로 되거든? 거기에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회사에 있는 사진 찍어 보내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다 나와 있어. 그리고 길고 짧은 건 꼭 대봐야 하니? 남의 아파트에 침 흘리면서 빼앗으려는 너희 가족들 그까짓 돈이라고 하면서 그간 내 돈 뜯어간 것만 계산해도 네가 나한테 줘야 할 거야. 변호사 선임할 거니까 알아서 해. 웃긴 건 저희 아파트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사를 완료한 동생 내외였습니다. 급기야 저희 집을 매매한 사람들이 경찰에까지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사 비용이며 새로 들인 가구까지 모든 게 동생 내외의 빚으로 남게 된 거였습니다. 당연히 그 좁아터진 시댁에는 다 들어가지 않아서 결국엔 되팔아야 했고요. 물론 그게 끝도 아니었죠. 저는 제 동생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아주버님과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그간의 통화 내역을 모두 보냈고 그간 동생이 만났던 남자들의 사진, 성형 사진까지 몽땅 전송했습니다.
뽀뽀하고 끌어안고 난리를 치는 사진은 이전부터 동생이 제게 자랑 삼아 보낸 것들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였죠. 정확히 모았다기보다는 이전 휴대폰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지만요. 덕분에 동생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언니 미쳤어? 당장 거짓말이라고 해. 아님 너 고소할 거야? 고소할 거라고! 해! 고소해! 근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면 고소해도 이득은 못 볼 거야. 사실이라는 뜻이니까. 그거 밝히고 싶으면 하든가. 그거 아니면 그냥 벌금? 난 낼 수 있지. 해봐 어디. 미친 더러운 잡종. 그러게. 잡종은 난데 왜 넌 그렇게 살았니? 핏줄 어쩌고 하더니 너희 아빠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핏줄 진짜 무섭다. 그 애는 아주버님 애는 맞는 거니? 야! 저희가 이혼 소송 중일 때 한 달 정도 뒤에 동생 내외도 협의 이혼을 하더군요. 동생의 아이가 친자인지도 검사한 것 같은데 아쉽지만 아주버님의 씨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던져놓은 작은 불씨의 불길은 잡지 못해서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더군요. 이에 시모는 뒤늦게라도 오해라며 저를 잡았더군요. 아가, 내가 앞으로 너한테 잘하마. 내가 뭐에 홀렸어. 널 오해한 건. 됐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들을 필요도 없다고. 제가 억울해할 때 귀 닫고 안 들으신 건 어머님이었어요. 앞으로 잘 사세요. 그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제 말에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가기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무릎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죠. 저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쓰는 어리석은 짓은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혼자가 됐죠. 그 뒤에 어떻게 됐냐고요? 간간히 소식으로는 할아버지의 그 건물은 결국 팔게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골프 모임에서 만난 여자랑 살림 살겠다고 돈 들고 도망쳤다고 들었죠. 결국 일 한번 해본 적 없는 어머니를 모시는 건 모두 여동생 몫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댁 역시도 아주머님 사업이 또다시 망하면서 전남편의 소득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전남편은 뒤늦게 정신이 들었는지 가족도 뭣도 다 버리고 재결합하자고 했지만 당연히 저는 그걸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도 끈질기게 연락을 하기에 결국 전화번호까지 바꿨고 그 뒤로는 소식을 듣진 못했죠. 예전에 20살이 되었을 때도 또 30살이 넘었을 때도 저는 제가 다 컸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40이 넘은 지금 아주 조금 알게 된 것은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또 다들 내 마음처럼 날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것, 내가 잘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도요. 이제야 그걸 받아들이고 내 안에 있는 결핍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는 방법도 배웁니다. 살다 보니 나이만 먹는다고 바로 깨닫게 되는 것도 없는 것 같네요. 즉, 평생을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깨닫고 배워가야 하는 거죠. 앞으로 혼자인 저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부디 많은 조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